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1990년 6월에 경제부 기자가 된 지 얼마 안 된 저는 막 체결된 몬트리올 이정서에 대해서 보도를 해야 했습니다. 당시 냉장고나 에어컨 등에서 냉매로 쓰이던 염화불탄소, 일명 프레온가스를 2000년까지 전량 폐기한다는 국제적 합의였습니다. 1928년에 개발돼서 한때는 꿈의 물질로 불렸던 이 유기화합물이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밝혀졌기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환경의식이 부족했던 저는 프레온가스를 써서 가전제품을 만들던 기업들 위기감을 전하는 데만 앞장섰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지난 1월 9일 유엔과 기상 관련 기구과학자들은 2022 오존층 감소에 관한 과학적 평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 덕에 오존층이 많이 회복됐고 2040년까지는 1980년 수준을 회복할 거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냉매 대체 물질이 개발됐고 우리 기업들은 세계 최고의 가전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오존층 회복 소식을 들으면서 문득 든 생각은 이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환경의식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1980년대 사회 경제적으로 엄혹했던 시기에 일찌감치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환경경제학이라는 낯선 분야에 도전했던 학자이자 활동가가 있습니다. 그는 현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과 국가의 노력이나 국제적 공조가 우리 경제의 단순한 위협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현실인식과 제안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부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자, 별책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입니다. 별님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별책부록의 별을 맡고 있는 KBS 아나운서 이슬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라디오 청취자,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댓글부터 보고 가죠.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은 책은 손재일 전기영 저자가 쓴 MBC 14층 사람들은 이렇게 기획합니다. 1003번님이 KBS에서 MBC 뉴미디어 성공 사례를 다룬 건 매우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는 벽을 허물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이슬기 아나운서도? 저는 MBC 사람들한테 연락을 좀 받았습니다. 아, 진짜요? KBS에서 책을 소개할 줄 몰랐다. 그리고 아. 정기영 이 작가라고 해야 되나요? 이 기자도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렇군요. 제가 일부러 공지를 하지 않았는데 저희 방송을 챙겨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7261번님이 MBC 14층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음. 별책 부록을 통해 컨텐츠를 알게 되네요 해주셨는데 저희가 광고를 해드린 셈이 됐군요. 네. 또 네, 김현우 님도 예.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단순히 재미나 흥미 위주로 구성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핵심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예. 그게 14F의 성공 비결 같습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0580 쓰시는 분은요. 예. 뉴스가 새로운 소식만을 전하는 것이 아닌 시청자가 원하는 걸 전해준다는 점이 새로운 시도로 보입니다. 하셨습니다. 잘 짚어주셨는데 두 분 다 그러니까 매스미디어 대중매체라는 건 자신들이 전달하고 싶은 걸 주로 전하고 네. 그런 행태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하는데 최근에 미디어들 퍼스널 미디어로 분산되고 있는 이 미디어들은 고객이 알고 싶은 걸 전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선정적이고 극단적인 얘기들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네. 고객이 알고 싶은 것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성공한 14F 같은 사례들도 그런 관점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또 1918 쓰시는 분은요. 예. 이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매체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고 우려의 말씀도 주셨네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네. 예, 퍼스널 미디어는 결국 비즈니스로만 접근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가 하는 디지털 컨텐츠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필터링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저널리즘의 본분을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더 KBS나 MBC의 컨텐츠를 봐달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나 너무 게이트 키핑이 안 돼서 저널리즘적 기능을 못 하는데 저널리즘으로 오해하는 유튜브 컨텐츠나 이런 거는 좀 걱정은 되죠. 네.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네, 이제는 지구 온난화를 지나서 기후 변화, 아니 기후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인류 생존에 직결된 문제인데요. 이 홍정우 교수가 쓴 기후 위기 부의 대전환, 이 저자는 기후 경제학자로 워낙 환경 분야에서 유명한 분이죠. 그렇죠. 뭐 기후 경제학, 환경 경제학, 본인은 환경 경제학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요. 네. 학문적으로 환경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1세대라고 볼 수 있고요. 환경 경제학이라는 분야만 놓고 보면 이 분야를 개척해 오신 분이다. 국내에서는 1980년대 저도 대학 시절 같이 보냈습니다만은 그 환경 이슈를 떠올리기 참 어려웠거든요. 그때 환경 이슈는 최루탄 냄새는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치약을 보통 이빨에 묻혔는데 뭐 이런 정도만 생각할 때 정말 큰 그림을 그리신 분이고 유학을 다녀오신 다음에 KDI 한국개발연구원 한양대 등에서 재직하다가 서울대에서 이 분야 교수를 처음 뽑을 때 1호 환경경제학 교수로 임용이 됐어요. 그리고 환경대학원 또 부설연구소 국제기구 컨설턴트도 했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도 하셨고 그러니까 시민단체 활동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정부의 환경 분야 자문위원도 했으니까 제가 학자이자 활동가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을 처음 받았을 때는 당연히 환경 논자인가? 이게 그렇죠. 환경학 교수인가 했는데 경제학 교수인 경제랑 거죠. 접목했죠. 네. 네, 그리고 이 홍정우 교수가 2년 동안이나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하는데요. 네. 심혈을 기울인 티가 많이 나는 책이었습니다. 그렇죠. 누구한테 추천하시겠어요? 저도 상당히 제 또래를 온전히 이해하게 됐어요. 저는 그 당시 같은 공간에 있었으면서도 잘 이해를 못하다가 그땐 뭐에 관심을 기울이셨나요? 뭐 사회와 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이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책에 나오고 네. 주요 환경 이슈에 대한 국제적 논의 흐름도 잘 짚어준 책이어서 그 환경과 경제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서지 않고 둘 다를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실 만한 입문서이자 개론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기후 위기라는 소재는 너무나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식상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의 다른 점, 이 책에서 다른 점이 전하고자 좀 하고 있죠. 싶은 이야기는 예. 뭔가요? 기후 위기라는 말의 변천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기자 천연병 시절에는 온실가스 효과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네. 온실가스의 91%가 이산화탄소니까 그밖에 메탄이나 이산화질소 같은 게 있긴 하지만 탄소가 중심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용어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상기온이라는 표현도 썼고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요즘은 뭐 기후위기 혹은 기후재앙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바뀌어온 이유는 처음에 논란에서 이제 과학계 적어도 학문 쪽에서는 기후위기를 확신하게 된 거거든요. 대중들은 논란을 벌일지 모르지만 학계는 그렇지 않다는 면에서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쓰고 그런 점에서 학문 쪽과 이 대중들의 간극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뭐 실감나게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네. 사실 기후라는 제목이 들어간 책을 보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뭔가 사실 그렇죠. 모호한 면도 있고 어떻게 뭔가 실천해야 될지 좀 걱정이 되는 분들도 있는데 예. 이 책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런 먼 미래 얘기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데 저자가 계속 경제와 접목시키려는 이유는 이게 엄청난 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세계적 흐름을 우리가 앞서서 대응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목에서 부의 대전환이라는 게 붙어 있는데 이게 사실 더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인 거죠. 네. 여기서 뒤처지면 우리 경제는 고사할 수도 있고 말라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대처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재도약을 이끌 기회이기도 하다. 이게 이제 저자의 문제의식입니다. 네. 이 책을 보니까 뭐 진짜로 기후가 집값, 학업 성적 그리고 야구에까지도 영향을 사사구, 미친다고 예. 네, 그런 pitball, 얘기가 pitchball, 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코로나19랑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저자가 사실은 이 책을 쓰기 전부터 이 주장을 많이 했고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분을 성공예감에 모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 코로나19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감염병들이 대유행을 할 텐데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기후 위기라는 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기후 변화 때문에 동물들이 서식지가 점점 바뀌거나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접촉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니까 인수, 동물과 사람이 공통적으로 앓는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코로나19도 박쥐 아직 학계가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쪽으로부터 옮아왔을 것으로 보니까 기후 위기라는 게 벌어지니까 경제 위기가 벌어져. 경제가 올스탑 돼서 경제 위기가 벌어졌고 경제 위기가 벌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경제 회복이 우선이지 무슨 기후가 뭐가 중요해 그러면서 뒷전으로 밀리게 되면서 다시 기후 위기가 악화되고 이건 다시 질병 위기를 낳고 경제 위기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면서 저자는 삼중 복합 위기라고 합니다. 기후 위기, 질병 위기, 경제 위기가 맞물려 돌아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경제 순환 모형 대 물질 균형 모형. 전통 경제학 그러니까 기존 경제학 교과서 맨 앞에 들어가면 경제 순환 모형이라는 게 도표로 나옵니다. 네. 이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 물론 정부도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건 가계와 기업이 서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죠. 물건을 팔고 물건을 소비하고 또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대신 소득을 벌죠. 네. 이런 걸 이제 경제 순환 모형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그런 모델들이 생겨나고 통한 이유는 자연 환경이 무제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자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실 뭐 19세기 산업혁명하고 그럴 때 자연 환경이 유한하다거나 자원이 석유가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이런 걱정들을 했겠습니까? 네. 그리고 환경오염 걱정 안 했겠죠. 이런 모델이 있었는데 지금은 점차 이 얘기가 틀려져 가고 있다. 환경은 가계와 기업에 뭔가를 베풀기도 하지만 재앙 요인이기도 한 거죠. 부족해지고 비싸지니까. 그래서 제3의 주체를 포함한 통합적인 모형을 저자는 이제 주장하는데 그게 물질 균형 모형이라는 건데 기업과 가계가 생산 요소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생산물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여기에 자연환경이라는 제3의 주체가 결합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경제다.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연환경이 새로 포함되는 거죠. 이 모델에는. 네. 일단 뭐 자연에서 우리가 받은 것만큼 또 폐기물이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지난 별책 부록에서도 저희가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옷 많이 버리죠. 많이 네. 버리죠. 네. 근데 사실 이걸 잘 활용하면 그래도 폐기물을 조금은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렇죠. 네. 그런데 한계도 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물리학 법칙을 여기다 끌어들이는데 열역학 1법칙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경제 활동에 따라서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폐기물이 당연히 늘 수밖에 없죠. 버려지는 것들이 많은데 네. 열역학 2의 법칙, 엔트로피의 법칙으로 알려진 거는 이런 거거든요. 무질서의 정도는 한 방향으로 나가. 점점 더 무질서해지지 이게 질서 정연한 상태로 돌아오진 못한다. 화병이 깨지면 원래 화형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법칙 때문에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버린 걸 재활용할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100% 재활용할 수는 없는 거죠. 엔트로피의 법칙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다른 방안들을 연구해야 되는데 기술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이 기후 위기를 쉬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활용으로 완벽하게 100%
기후 위기를 막아낼 수 있다면 재활용하면 되는데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쵸. 거예요. 예. 일단 저자는 거리에서 만난 거린을 보면서 사업 때문에 아버지도 고생하는 모습도 보고 이 예. 경제학에 대한 꿈을 키웠다고 여기 그렇더군요. 책에 예. 썼잖아요. 근데 정작 대학에 가서는 이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많이 실망했다고 하던데 예. 그래서 내놓은 대안이 환경이라는 게 전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 각자 대학의 전공에 대한 과대 평가는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영문화도 경제학은 안 그럴 것 들으셨어요? 같아요. 경제학은 네. 경영학과 함께 어떤 점을 실망감을 안기느냐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가서 기업을 연구하건 개인을 연구하건 뭐 수익 극대화, 효용 극대화. 그래서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내가 가장 만족할 만한 선택을 하는 걸 연구하는 거니까 이걸 하려고 왔나 하는 생각이 실제로 들거든요. 그럴 것 어떤 같아요. 사회적 기여를 하고 싶었던 청년들이라면 그럴 겁니다. 영문학과 가면 뭘 실망하게 됩니까? 저는 오히려 많이 배웠습니다. 철학 그리고 어. 인문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이타심이 더 커졌어요. 그래요. 그 네. 실망을 안 하셨겠는데. 근데 경제 경영학도 실제로 많이들 하거든요. 네. 저자도 그랬던 것 같은데 방황 끝에 환경이라는 데서 자신의 어떤 활로를 찾은 것 같아요. 또 아버님이 유명한 독림가예요. 그러니까 숲을 조성하는 분이에요. 네네.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숲을 엄청나게 개인으로선 거의 뭐 손에 꼽을 정도로 조성하는 분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자신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제 순환 모형에 자연 환경을 갖다 붙여서 물질 균형 모델이라는 걸 만들고 나니까 이거 경제학도 해볼 만하네 하는 자기 나름의 돌파구를 찾은 거죠. 근데 뭐 지금에서는 환경 문제 당연히 중요하다. 여기에 반발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예. 그 당시 옛날만 했어도 이게 굉장히 생소할 수 있었거든요. 80년대는 특히 환경 그랬죠. 문제 언제 시작이 됐고 누가 처음 보완해내기 시작했나요? 기후 위기에 관해서는 네. 1988년이 고비였는데요. 이 당시 국내 언론도 일부 보도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미국의 그 나사 고다드 연구소의 제임스 한센 소장이라는 사람이 상원에서 그 증언을 하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구 온난화 그때는 그 글로벌 워밍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구 온난화가 이미 시작됐다. 근데 이 비유가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지구가 뜨거워진다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실감은 못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느낌을 전 세계인들이 가지게 한 계기였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이걸 계기로 해서 90년대 본격적으로 환경 얘기를 많이 했고 언론도 썼던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환경 기사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저자도 공부하던 시기가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처음 환경 경제학 공부한다 그러니까 굶어 죽는다고 얼마나 말렸겠어요. 주변에. 수요도 없고 그 당시는 관심도 없던 시절이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누구나 다 기후 위기를 얘기하고 또 젊은 세대는 개인적인 실천에도 앞장서니까 자기가 참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학문을 한다는 게 역설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특히 최근에 그 2018년 100년 만에 폭염이 있었죠. 2020년 54일 장마 있었죠. 네. 이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실천은 안 할지 모르지만 기후위기 얘기를 하긴 하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키워드, 사회적 할인율. 그 사실 기후위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미래 세대를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 혹은 차별할 것이냐의 얘기와 같습니다. 뭐 연금 계약할 때도 나오는 얘기긴 한데 기후위기 그냥 신경 안 쓰고 막 지구를 소모해서 엉망이 된 지구를 후세한테 물려줘도 된다면 우리가 문제 삼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훨씬 더 엄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기후위기에 맞서야 되는 건데 그때 등장하는 게 사회적 할인율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도 세계적인 흐름과 관련이 있는데요. 2007년에 영국의 재무장관 고든 브라운,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만은 이 사람 요청으로 예일대 니콜러스 스턴 교수가 스턴 보고서라는 유명한 보고서를 국제사회에 던져서 충격을 주는데 21세기 후반이 되면 지구위기라는 게 기후위기라는 게 세계대전이나 대공황 수준의 재앙이 될 거다. 그 전까지는 뭐 먼 미래에 벌어질까 말까 한 일이었는데 이제 아주 구체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지목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제안했던 건 2050년까지 매년 전 세계가 GDP의 1%만 기후위기에 맞서는 노력으로 쓰자. 이런 제안을 해요. 그래서 그게 큰 화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순편익, 기후위기가 닥치지 않아서 대재앙이 닥치지 않아서 우리가 얻게 될 순편익이 2조 5천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라도 기후위기에 맞서는 게 훨씬 남는 장사다. 이런 지적을 해서 국제사회에서는 관심을 가지게 되죠. 네, 근데 뭐 전 세계 GDP 1%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돈이고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의 돈인지도 와닿지가 않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거 너무 피해를 과장한 건 아니야?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스턴 보고서 나오고 나서 상당한 논란이 벌어지는데 예일대 동료 교수들도 반박을 합니다. 너무 피해액을 과장했다. 그럴 그런 수 얘기가 있죠.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그때 피해를 산정할 때 사회적 할인율을 어떻게 정한 거냐. 사회적 할인율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10원과 100년 후 10원을 어떻게 볼 것이냐인데 그게 할인율이죠. 네. 뭐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인상 이런 걸 완전히 빼고도 지금 당장은 내 손 안에 있는 거고 100년 후에는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그걸 순수 시간 선호율, 뭐 순수한 시간 선호죠. 지금 현재가 훨씬 나은 거죠. 네. 내재적 할인율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포함해서 사회적 할인율이라는 게 성립됩니다. 어떤 사회에선 100년 후 10원이 1원이라고 평가하는 사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회에서는 0.1원도 안 돼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그때야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데 사회적 할인율이 높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높은 편인데 이런 경우는 미래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지금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할인율로 어떤 값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기후 위기에 대한 피해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산정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또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나 재정 규모도 달라지는 거고요. 스턴 보고서는 1.4% 순수 시간 선호율은 0.1%인데 1.4%라는 걸 적용했는데 이것도 당시 미국에서는 너무 높은 숫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일었던 거죠. 미국이니까 이 숫자가 나온 거죠, 사실은. 이걸로 계산해 보면 100년까지 아니어도 10년 후 10원이 얼마가 될지 계산할 수 있는데 높을수록 금액이 얼마가 안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가 적은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사회적 할인율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기후 변화 관련한 피해 추산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 네. 그 당시 적용된 사회적 할인율은 구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에 재미있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500억 이상 재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국가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프로젝트를 실행했을 때 얻을 편익과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비교해서 할 거냐 말 거냐를 네. 결정하는 건데 그때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돼요. 왜냐하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를 벌어들이게 될 텐데 할인율을 적용해야 되니까 10년 후 혹은 20년 후. 네. 근데 그때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이 지금은 4.5%인데 한참 높았을 때는 7.5%, 한 20년 전에. 높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 후에 이제 우리도 성장률 떨어지고 금리도 낮아지면서 사회적 할인율을 조금씩 낮춰서 4.5%.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성향만 봐도 사실 성장과 실업 문제를 훨씬 중요하게 여기지 뭐 기후 위기, 미래 10년 후 혹은 20년 후 닥칠 문제에는 아주 큰 관심들은 없잖아요. 네. 그걸 반영한 게 우리의 사회적 할인율이겠죠. 그럼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자원을 투입할 것이냐 이와 관련한 게 사회적 할인율이라면 그럼 반대로 환경을 파괴했을 때 그 피해가 얼마가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추산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걸 이제 뭐 경제 경영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의 내재 가치는 얼마일까? 밸류에이션. 근데 피해 가치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피해 가치는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그럼요. 보기에도 네. 경제학적으로 접근해도 우선 피해를 너무 다양한 분야에 미치기 때문에 맞아요.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증가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 해수면 상승, 강수량 증가 뭐 여러 가지 다 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온실가스를 배출했을 때 자연 상태에서 그냥 남는 게 아니라
산림이나 해양이 이걸 흡수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추산해야 될 테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보통 경제적 피해 추산, 경제적 비용 추산할 때 대부분 시장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삼성전자 노트북 7개를 잃으면 얼마일지 다 알잖아요. 그쵸. 시장에서 팔리는 시장제니까. 네. 근데 사람이 죽고 건강을 해치고 이런 것들은 비시장제니까 거래되는 게 아니니까 추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이런 피해 추산할 때는 누군가 교통사고로 죽어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보통 기대소득 상실액이라는 기법을 쓰거든요. 네. 이 사람이 계속 일해서 죽을 때까지 벌 수 있는 돈 그걸 못 버는 거니까 그걸 줘라. 이렇게 법원이 판결하는데 환경은 그렇게 할 수도 없죠. 맞아요. 환경의 편익을 추산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야 되는 거죠. 네, 특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강원도에서 근무를 하다가 주말에는 이제 서울에 올라왔어요. 예. 그러면 제가 부모님한테 아스팔트 냄새 때문에 숨을 못 쉬겠다고 막 이러면 그렇죠. 그게 무슨 소리야? 뭐 그런 게 어딨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경제적으로 따질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시장에서 행복도 거래되진 마찬가지고요. 않으니까. 예. 이런 것도 가치화가 좀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자도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경제적 고통을 추산하는 것으로 대신해야 된다. 뭐 얻을 소득을 잃는 건 가장 소극적이고, 네. 그러니까 환경이 제공하는 편익 추정도 어렵거니만 가장 소극적이고 우리가 일을 고통을 추산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법원 판결 금액도 잘못됐다고 영국에서 주장하면서 네. 실험을 했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당신이 받을 고통이 어느 정도냐. 그럼요. 또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죠. 이렇게 추산하라고 던지는 거죠. 이 사람이 있었을 때와 똑같은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냐 했더니 동의하실지는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배우자가 죽을 때는 2억 5천 정도인가요? 예. 그리고 자식과 부모는 각각 1억 5천, 뭐 한 3,500만 원 정도. 친구는 한 2천만 원 정도. 형제 자매는 이게 죄송합니다만은 300만 원 정도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친구보다 형제 자매가 덜하다는 게 좀 충격적이긴 했는데 그게 현실적일 수도 있겠죠. 이런 방식의 접근도 있고 또 하나의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통계적 생명가치 접근법이라는 건데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사회나 우리 국가가 이 정도의 안전장비에 돈을 들인다. 안전장치라든가 인프라에 돈을 들인다. 그게 사실은 고통을 막기 위한 거니까 제대로 된 평가 아니냐. 이 경우는 훨씬 더 늘어나요. 가장 늘어나죠. 국내 연구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25억에서 37억, 미국의 경우는 96억. 그것도 지역별로 사람의 생명 가치가 다른 거니까요. 네. 그래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데 가장 소극적으로 하는 기대소득 손실평가의 경우에는 뭐 2억 3억 정도에 불과하니까 사람마다 평가 방식이 좀 달라서 환경의 경우에 어떤 걸 적용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경제학자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각 분야 전문가가 생태계에 대한 가치 평가를 내렸다면 예, 비용은 얼마던가요? 이거는 제가 보도했던 기억이 있어서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이게 네. 28년 전에 로버트 코스탄자라는 사람을 포함해서 10명 정도가 각 분야에서 그럼 환경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다 주고 있느냐 우리 인류에 이것도 돈으로 진짜 환산하거든요. 다르잖아요. 완전히 분야마다. 다르고 너무 복잡하긴 한데 네. 이 저자들은 분야별로 나눠서 33조 달러 그러니까 해양 생태계가 그중에 제일 커서 21조 달러인데 이건 뭐 우리 돈으로 환산하기도 좀 어려운데요. 비교해 볼 숫자가 당시의 글로벌 GDP, 연간 GDP가 18조 달러인데 전 세계적으로 생산하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가치의 2배 이상, 2배 가까이를 자연 환경이 제공한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이 분석이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돈으로 하니까 더 충격적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자연을 막 훼손해도 되는 게 아니네. 성장의 이름으로 오염시키는 게 더 큰 피해일 수 있겠네 하는 자각을 시켜준 거죠. 네, 일단 숫자로 제시되니까 또 그렇죠. 그런 면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기후변화 대응에도 가속도가 붙었죠. 사실 2007년에 이 보고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1992년에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게 있었고요. 네. 유명한 걸로는 97년에 교토 의정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하고 각국의 의무 할당량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없어진 게 미국이 탈퇴해버려요. 그 당시는 최대 배출국이니까 그럼요. 네. 우리가 뭐 의무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의미가 퇴색했는데 스턴 보고서 이런 데서 나오고 이런 게 나오고 2011년에 이제 국제사회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2020년 이후에는 거의 모든 당사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된다는 정도의 합의는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일단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를 드러낸 중요한 게 2015년 파리 협정 이거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토 의정서와 달리 이 경우는 목표치를 아주 분명하게 네. 2050년까지 1.5도 이상 섭씨 뛰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넷 제로 탄소 중립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2050년까지. 네, 네. 그리고 2030년까지 각 당사국들이 알아서 목표치를 정해서 내놔라. 국제사회. 우리도 정해서 내놨죠. 근데 이것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틀어가지고 맞아요. 트럼프가 이제 탈퇴했다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다시 합류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국제사회가 아직도 논란은 벌이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된다는 쪽의 합의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키워드, 탄소세와 탄소 배출권 거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인류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노력 두 가지가 이 탄소세하고 탄소 배출권 거래입니다. 탄소세는 뭐 탄소 배출에 따른 세금이니까 네. 이해가 쉽죠. 그리고 소비자한테 직접 부과되는 게 아니니까 이건 간접세고요, 대표적으로. 이 탄소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탄소세를 매기면 세금이 늘어나니까 경제 활동이 위축되니까 다른 분야에서 그 매긴 만큼 감세를 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탄소세인데 처음 아이디어는 1920년에 유명한 그 경제학자인데 아서 피구라는 사람이 후생 경제학에서 이미 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래요. 워낙 그 환경 오염 같은 게 외부 효과라 그러거든요. 시장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누가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네. 외부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시장 실패. 그래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분야의 대표로 환경 오염을 꼽는데 그래서 탄소세 아이디어를 냈던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환경을 오염시킬 거면 가격을 내고 해라. 그렇죠. 아니면 탄소 생산량을 좀 줄여라. 이런 노력들을 그렇죠. 하라는 탄소 거죠. 배출을 줄이든지 네. 아니면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든지. 그러니까 아마도 탄소 배출 관련 기술이 많이 발전하겠죠. 지금도 아까 자연 환경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한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게 뭐 숲이죠.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내뱉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니까. 네. 근데 해양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흡수는 자연 환경이 하는 건데 제거를 하는 기술이 있을 수 있거든요. 탄소 포집 기술이라고 요즘 많이 나오는데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잡아내는 그래서 저장하고 활용하는 기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할 거라는 게 탄소세의 근거 중에 하나죠. 세금 매기면 덜 내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예. 근데 환경주의자들은 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배출권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배출권 거래는 탄소세와 좀 다른 접근법이에요. 어떤 거냐면 배출권이라는 게 뭐냐면 오염 물질을 발생시켜도 돼 하는 오염권을 주는 거거든요. 대신 가격이 정해지니까 그 가격을 지불하기 싫으면 덜 배출하라는 거죠. 기술이 네. 발전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탄소세와 같은 효과를 내는데 돈이 좀 매겨져야 시장 가격이 매겨져야 노력한다는 기본 개념으로 나오는 건데 환경주의자 입장에선 좀 불편한 아이디어잖아요. 아니 탄소 배출해도 된다는 권리를 주고받고 사고 팔아? 그거는 오염에 대한 정당성, 명분을 제공하는 건데 하고 반대가 많은데 경제학이나 시장 논리로는 이렇게 돈을 걸어야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줄이려고 한다는 개념이 있어서 지금은 꽤 많은 나라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유럽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싸게 요금을 매길 수도 있고 예, 또 아시아 국가들은 반면에 좀 저렴하게 하는 국가들이 있을 신흥국이니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러한 공장들, 이런 제조업들이 다 아시아 쪽으로 옮겨가거나 이런 상황도 그럴 수 발생할 수 있죠. 있잖아요. 그걸 이제 탄소 유출, 누출이라고 하는데 리퀴지라고 하는데 네네. 지금 세금 때문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아일랜드로 왜 애플이 회사를 많이 옮깁니까? 그게 세금이 제일 적으니까 그런 그럼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탄소세가 가장 적은 곳으로 옮겨가지 않겠느냐. 그건 또 다른 이제 무역 질서를 흐리는 일이니까 네. 새로운 또 아이디어가 나온 게 요즘 유럽에서 적극적으로 들고 나오고 있어서 우리도 걱정하고 있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다른 쪽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탄소세를 확 낮춰버리면 안 되니까 유럽에 수출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니네가 배출한 탄소세에 매겨진 세금과 우리의 세금의 차이를 우리가 더 거둘게. 적게 줘도 소용없어. 이런 제도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게 새로운 또 영역을 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가트 혹은 WTO라는 무역 질서를 갖고 있잖아요. 전부 공평하게 자유무역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자기 산업에만 이익이나 보조금을 주면 WTO에 제소해서 논란이 되고. 근데 환경에 관해서는 점차 그런 차별을 용인해가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 그 멕시코산 참치 수입 금지했을 때 네. 이 WTO 제소를 했는데 미국이 졌어요 그때는. 멕시코산 참치는 저인망으로 막 잡으니까 돌고래들이 맞아요. 죽어서 네. 환경 때문에 그런 거다 했는데도 그거는 이제 부당한 경쟁이다. 그러면서 WTO가 이 부당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후에 비슷한 사례에서 나온 거는 새우를 잡는데 이 동남아시아에서 잡는 새우는 또 많은 피해를 일으켰었거든요 환경에. 그래서 미국이 차별을 뒀는데 이번에 WTO가 이건 합법적이다, 규범에 맞다 이렇게 판시하거든요. 그러면서 저자가 걱정하는 게 이게 우리 경제의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한데 만약에 환경이라는 게 각국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나면 그린 보호무역주의가 성행할 거다. 우리나라 환경 때문에 너희 수입에 대해선 차단하겠어 혹은 세금을 더 물리겠어 이런 차별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탈탄소가 뉴 노멀이 돼서 세계 무역 질서마저 바꿀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네, 진짜 탈탄소화라는 말이 어느새 굉장히 익숙해요. 뭐 예. 탄소 중립 이런 말까지 굉장히 나와서 예, 실제로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아까 2030년까지 각국이 목표치를 국제사회에 공표해야 되는데 우리는 워낙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당시 24.4% 감축한다 그래서 산업계에서 논란이 많았죠. 이거 너무 과하다 막. 근데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Fit for 55라 그래가지고요. 그 2030년까지 무려 55%나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유럽이 탄소세 적용하고 아까 얘기한 탄소세 조정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수출품에 세금이 붙잖아요. 추가적인. 특히 우리 수출품은 뭐 철강 이런 것들이 많기 탄소 때문에 많이 탄소 배출 배출하는 많이 거죠. 하거든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분석을 보면 지금 유럽이 하겠다는 게 5개 분야인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인데 한 5% 정도 되는데 우리 EU 수출의 5% 비중 차지하는데 이걸 15%까지 확대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추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직접 배출, 해당 공장이나 기업이 배출하는 거 외에 간접적인 배출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게 우리 무역의 굉장한 또 위협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 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키워드, 기후의 전방위적 영향. 아까 이슬기 아나운서께서 기후가 별하별 곳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네.
그 얘기입니다. 그 흥미롭게 읽은 거는 투수들이 야구에서 타자의 몸에 맞는 볼, hit바이 피치볼 비율이 그러니까 가장 이제 큰 이유는 보복성 투구죠. 자기 선수 하나가 맞으면 투수들이 보복해 준다는 게 하나의 팀워크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는데 그걸 빼고 나니까 되게 아주 뜨거운 열기, 기후 때문이더라. 기후 요인이 제일 크더라. 그러니까 그것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 당장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정도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영향 중에 하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나오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라면 어떤 상권이 개발돼서 새로운 상권 참여자들이 막 참여하고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원래 그곳에 있던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저는 우리말로 네. 원주민 구축 현상이라고 번역하는데 네. 이런 건데 기후 위기가 젠트리피케이션을 불러올 거라는 거예요. 저자는. 그것도 서너 개로 구분했던데 복잡하고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지금은 미국의 플로리다, 마이애미 같은 데도 부자들이 다 해안가에 삽니다. 시뷰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그 마이애미에서 빌딩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기후 위기의 위험성이 더 많이 알려졌잖아요. 거기가 밑에 그 땅 지대가 물러지면서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부자들이 산 쪽으로 올라가요. 고지대로. 과거 고지대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가난한 사람들의 영역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면서 임대료를 높여놓고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벌어진다. 많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베네치아 같은 곳들. 물 수위가 높아지면서 여기는 이 도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서 기후라는 게 치명적인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상위 90% 열대 태풍의 피해를 누적 분석을 한 결과를 보니까 이건 세계적인 분석이고요. 어떤 경제학자들 중에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태풍 한번 닥치고 나면 싹 쓸고 가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도 하니까 창조나 혁신에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실제 피해를 분석해보면 그렇지 않다. 20년 후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이 태풍이 평균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 7% 이상을 낮춘다. 우리는 실감 못할 수 있는데 미국은 그 유명한 카트리나 사태 때 엄청난 피해, 뉴올리언즈라는 도시 자체가 거의 기억납니다. 사라지는 네. 사태를 맞았기 때문에 실감하실 거예요. 네. 근데 그렇다면 빈곤층에게 더 큰 피해가 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또 얼마 전에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 있어서 예. 22일 수요일까지 4만 8천 명의 사망자가 나왔었거든요. 예. 이게 기존 지진과는 달리 기후 변화의 영향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럼요. 기후 변화의 영향도 일부 있다고 이미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흥미로운 건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벌어진 지진의 강도가 리히터 기준으로 7.9 정도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리히터 기준이 나오기 전이긴 합니다만 20세기 초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라고 불리는 게 7.8 정도 됐다 그래요. 비슷한 네,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사망자는 3천 명에 불과했어요. 근데 지금 튀르키예만 4만 8천 명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튀르키예는 미국이 아니고 시리아는 또 튀르키예가 아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게 말하자면 빈부격차가 재앙에서도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네요. 네. 근데 기후가 지진에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최근의 보도들을 보면 이건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만은 지진의 이 기후 변화 영향은 어떤 거냐면 땅속 지하수의 압력이 증가한다. 뜨거워지면서 그래서 암석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지하수가 스며들면서 암석 자체가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나 나사 연구진도 기후 변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지각에 적용되는 하중이 줄면서 지진 발생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진이 더 빈번해지고 강해지는 것도 기후 위기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뭐 IT 재난도 기억나요. 그렇죠. 그 재난이 일어난
수년이 지났는데도 복구가 잘 안 됐던 기억이 거의 나거든요. 무정부 상태죠. 예. 네, 그러니까 이 개도국이나 이런 쪽에서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예. 회복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요. 이게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불행한 거지만 음. 기후라는 게 네. 거기서 차별이 벌어진다는 것도 음.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나라, 그렇지 않은 나라와의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도 불편한 진실인 건데 이제 이게 다 근본적으로는 19세기 중반 이후에 탄소 기반 경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게 이제 저자의 통찰인데요. 경제 성장률 궤적을 쭉 보면 실제로 거의 인류 역사상 19세기 중반까지는 일정하게 바닥을 기다가 큰 성장 없이 지내오다가 화석연료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성장이 폭발하게 되는데 성장의 비용을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 재해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재해의 경우는 95%가 홍수, 태풍 피해고 5%가 폭설인데 공통점은 다 물과 관련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자연재해로 인한 최대 피해액을 추산해 보면 23조 원인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태풍 피해 중에 가장 컸던 게 2003년이죠. 제 기억으로. 2002년이군요. 태풍 루사라고 기억하실 네네. 텐데 루사 당시에 6조 원이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4배에 해당하는 재앙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도 이런 입장차 때문에 기후 위기에 대응은 해야 돼.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넌 열심히 해. 나는 좀 소홀히 할게. 이런 나라별 입장차들이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 지금 중국이 1위가 됐거든요. 배출국. 근데 과거 미국이 1위였을 때 미국이 국제협약에 자꾸 발을 뺐는데 지금은 중국이 좀 꺼리죠. 너희들이 저질러 놓은 일을 왜 우리한테만 감당하라고 해 하는 것처럼. 그래서 국제공조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안 하고 남이 해줬으면 좋겠는 거죠. 그렇게요. 또 이 저자가 2020년에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 인식이 역사전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게 코로나19와 관련이 된 건가요?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저도 저자도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말은 하면서도 큰 위기 정도로 실감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그해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는데 막 기억나시죠? 도심이 물에 잠기고 하는 맞아요. 홍수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뭐 과학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날씨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건 분명해 하는 느낌을 우리 국민들도 가지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과는 달라졌다 이렇게 그냥 느낌으로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자기는 하고 싫지 않잖아요. 나라도 그렇지만 개인도 누가 환경 오염에 대해서는 신경 써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고 싶지는 않은 거거든요. 이게 외부 효과라는 나한테 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그런 건데 그러면서 이제 나라건 개인이건 바닥으로의 경쟁이라는 거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경쟁을 벌일 수도 있다는 건데 다만 최근 들어서 나라별로 조금씩 인식이 커지면서 우리는 2020년이 역사적 전환점이라면 선거 이슈에서도 이 기후 이슈가 크게 작용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성공적인 사례가 없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선거 공약 중에 환경 관련 공약을 내걸고 나와서 당선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죠. 외국은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 특히 유럽 쪽은 그런 예들이 많아서 책에는 자세히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키워드 RE100과 ESG. 경제적 위기이자 기회라고 하는 거에 실체가 드러납니다. 알리백이라는 건 대선 당시 어떤 후보가 물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한테 이거 아느냐고. 맞아요. 그다음 ESG는 많이들 아실 테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유럽이 추구하고 있는 CBAM 탄소세 조정 뭐 이 세 가지 정도인데요. 알리백이라는 건 신재생 에너지 100%로 우리가 쓰는 기업들이 쓰는 에너지원을 충당하겠다는 선언인데 요즘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이 선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대표적이고요. 애플에 납품하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 뭐 LG를 포함해서 애플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됐거든요. 그리고 ESG라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사회적 책임 이런 것까지를 다 고려해서 투자하겠다. 대표적인 게 블랙락이라는 세계 최고의 헤지 펀드 회사가 있는데요. 규모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몇 개의 나라를 다 합친 GDP를 합친 정도의 규모인데 여기서 ESG 기준으로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분야에 신경 쓰는 기업에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니까 엄청난 변화가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나라 차원에서 벌어진 건 유럽 측에서 우리 쪽에 수출하려면 우리만큼의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 차액은 우리가 걷어갈 거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면 기회고 아니면 잘못되면 파국으로 몰고 갈 저승사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저자가 이걸 기회로 활용하자고 제언하는 겁니다. 네, 위기이냐 아니면 기회냐의 그렇죠. 문제인데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형편없죠. 네.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 이건 경제 규모 수준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수입 의존도는 2020년 기준으로 92%. 근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위니까 경제 규모보다 위죠. 화석 연료 비중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OECD 38개국 중 1위. 우리가 꼴찌입니다. 원전 밀집도 1위. 재생에너지 비중도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회가 될지 몰라서 좀 일찍 시작한 게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거 취재했던 기억이 있는데 배출권 거래제 201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는 유럽에 이어서 두 번째거든요. 아황산가스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일 먼저 했지만 이걸 하면서 약간의 그 상황을 잘 알게 됐다 그럴까요? 적응은 가능해졌고요. 이것 때문에 테슬라 같은 기업은 배출권 거래로 큰 이익을 얻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배출권을 팔아도 되니까요. 전기차니까. 그래서 전통적인 환경운동가들한테도 저자가 한마디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력 하려면 입지 반대하는 전통적인 환경운동으로는 안 된다. 가능하면 많이 해서 이 비중을 높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원전 탈원전 논란에서도 이분의 입장은 독특합니다. 원전 당장 없애서 될 문제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더 싸질 신재생 에너지로 가자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절충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합니다.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탈탄소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린의 디지털을 더한 쌍둥이 전환이야말로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한국 경제를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우린 디지털 전환은 그런 대로 잘 해왔죠. 여기에 그린 전환이 더딘데 이걸 하자는 거고 꼭 환경이라는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필요한 노력이라고 이제 저자가 주장하는 거고 그런 저자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느낄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 환경 문제는 환경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경제 문제는 경제로만 보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환경 얘기하면 경제에서 뭐 지금 성장이나 실업이 중요하지 하는 얘기를 하고 또 경제 얘기만 하면 환경은 어떡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서 환경과 경제를 좀 총체적으로 보기 위한 노력을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책이고요. 그 양쪽 진영에 있는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환경 쓰시는 분, 경제 신경 쓰시는 분들이 보고 새로운 기회를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유튜브부터 자율주행까지 인공지능의 모든 것입니다. 이거 제가 꼭 읽어야 될 책 같아요. 손종희 저자가 쓴 우리 주변의 인공지능입니다. 성공예감 별책 부록이 충격요법을 좀 쓰겠습니다. 너무 어렵고 두꺼운 책만 추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인공지능은 요즘 열기가 대단하니까 네. 추천해주되 쉬운 책으로 추천해달라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읽으면서
기초적인 이해만 하는 방향. 이걸 이해하지 않고는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기에 그림도 많습니다. 얇기도 하고. 폰트도 1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성공예감 별책 프로 다음 주에는 인공지능 기초적인 공부들을 해봐야 되겠죠.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별책 프로. 프로. 다음 다음 주에 봐요. 만나요.